근데 재미있게 보려고 했는데 38, 39페이지 재밌겠냐 벌써 딱 서술하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재미없겠지? 재미없으면 안 보면 돼. 내가 딱 재밌게 말인데 줄 테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봐라. 절대 이거 보면 안 된다. 절대로.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금방 했던 거 그거 좀 체크하십시다. 범죄 성립 조건, 보통 조건이라는 말 안 합니다. 요건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뭐 좋아. 1번 현관펜 구속요건 해당성에다가 현관펜, 동그라미 2번 있죠. 위법성에다가 현관펜, 동그라미 3번 책임성, 뭐 성생략해도 됩니다. 책임에다가 현관펜. 됐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는 다 알죠?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범죄 성립 요건, 요 구의책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구, 이제 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책.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이후에 배울 파트입니다. 구속요건에 관한 아주 재밌는 판례를 볼 거고, 위법성에 관한 판례들, 책임에 관한 판례들, 아주 재밌는 것들이 바글바글 한다. 개봉박도 나중에 이제 볼 거야. 자, 그리고 39페이지 그 밑에 범죄의 처벌 조건, 이런 거는 X, 보지 마라. 절대로. 일단은. 이거는 왜냐면은, 강론 범죄를 봐야 돼. 강론 그 구체적인 범죄를 보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서술되어 있는 이유는요, 좀 책 모양새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보면 안 돼. 옛날에 내가 무식하게 공부할 때 이거 먼저 보고 막 머리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구체적인 범죄도 모르는데 막 이거부터 보니까 머리가 막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 정도.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다 일단은. 그 다음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이런 것도 사실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인지소급표라는 거 배웠나? 인지소급표 사건 배웠지. 자, 그때 아들이나 딸이 아빠 엄마 물건을 갖다가 절취를 해도 처벌 불처벌하겠지. 그 법조문이 친족상도례라는 저 법조문이라고 했지. 그래서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옆에다가 이것만 적어 놓으십시오. 친족상도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 볼 겁니다. 재산 문제 가야 돼. 재산 문제. 그때 가서 배우고, 나머지는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미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갖다 지금 땡겨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서술한 경우다. 막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친고죄니 반의사 불벌죄니 이런 것도 형소법 내용이고, 그 다음 이것도 구체적인 그 범죄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보지 마라. 절대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42페이지 볼 필요 없다. 43페이지에서 용어 정리만 좀 할게요. 용어 정리. 딱 2개. 근데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번 주에 내가 말했는데, 자, 기수하고 종료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지. 전에 배웠지. 바로 그 범죄가 적시범. 그러니까 이거 왜 외우는지 몰라. 적시범은요 형법 범죄 중에 99.9%야. 왜 이걸 외울까? 외울 필요 없다. 외우려고 하면 참 뭐 이걸 외워야지 이걸. 계속범은 우리 전에 예를 들어 어떤 그 강금죄 있잖아. 강금죄처럼 기수 시점하고 종료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론범죄까지 통틀어서 계속범 외워야 될 게 3개입니다. 3개. 강금죄, 그 다음에 뭐 범인도피 직무유기 3개인데 지금은 그 2개 암기할 필요도 없다. 지금 암기해야 될 게 뭐다? 강금죄 하나야 그냥. 요거 하나. 이렇게 불일치하는 거 요거 하나. 그래서 이게 뭐 종료 당시의 법을 적용할지 기수 당시의 법을 적용할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지?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야? 행위시. 그 행위시는 기수시라고 했나 종료시라고 했나? 그랬잖아. 뭐 그거만 알면 돼. 그런데 이게 난삽하게 서술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읽고 공부한단 말이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정도만 알면 돼. 저 정도만. 됐죠?
그 다음에 뭐 44, 45, 이 나중에 차차 배울 겁니다. 예. 차차 외워 나갈 거니까 이걸 갖다가 먼저 땡겨서 배우면은 안 된다. 비능률적입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47페이지 행위론, 엑스트라. 이론을 위한 이론 파트야. 볼 필요 없어.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시험을 준비하면 내가 가르쳐 줄 거다. 행위론이 뭔지. 근데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봐라. 이 버릴 카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니까. 51페이지 범죄 체계론. 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알겠나?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치열하게 배워나가야 될 파트는요 55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판례가 스멀스멀 뛰어나오기 시작한다. 이걸 갖다 배워야지. 그 앞에 거는 말라고 쓸데없는 거. 특히 봐라 54페이지 그 도표. 이 보고 싶냐? 이거 보기 싫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 안 봐도 진짜 내가 산정인이다 이런 거 안 배워도 100점 받는데 전혀 지장 없었거든. 보지 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은요 판례까지 다 듣고 판례 내공 그냥 꽉 찬 상태에서 보는 거야. 지금 초반부에서 보면은 망합니다. 좀비가 돼. 형 이거 보고 형법 보잖아. 형 10 욕 나온다 그냥. 형 10 이렇게 욕이 나와. 알겠지? 보면 안 돼. 형법은 항상 재밌게 공부하는 거라겠다 이거. 이런 거 보면 재미없어진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내공 찬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뭐 받아들여져. 근데 지금부터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잘. 자,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게 55페이지는 주체, 객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주소 정리 좀 해둘 게 있어. 지금 요거부터 배워 나갈 거거든. 구성 요건인데 독일 놈들이 하여튼 분류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이제 살인죄 법조문 하나 살짝 보도록 하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에서 징역이라고 했지. 바로 요 파트가 구속요건 파트 또는 범죄 파트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구속요건이야. 사람이라는 단어, 살해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이제 구속요건인데 자 이걸 갖다가 분류를 합니다. 이 미친놈들이 독일 학자들이 뻔할 뻔자로 분류합니다. 자 처음에 주관적 구속요건 이제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라. 주관적 구속요건과 주관적의 반대가 뭐야? 뭐 뻔할 뻔자 이거? 뻔할 뻔자로 분류를 해놨어. 왜?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그 뭐 연구한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좀 쓸데없는지. 자 어쨌든 딱 기초적인 거 시험법 100점 받는 정도에 필요한 정도로만 내가 가르쳐 줄 거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자 주관적 구속요건이다. 객관적 구속요건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독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범죄든 그 범죄인 대가리라 하면 좀 너무 그렇나? 막 범죄인 머릿속에는 일단 범죄 생각이 있어야 된대. 그지? 생각 없이 하는 게 어디 있냐? 뭔가를 생각을 하니까 이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의 결과 범죄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떤 범죄든 뭐 살인이든 강도든 절도든 일단 범죄인 머릿속에 범죄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대. 근데 그 범죄적인 생각은 두 개래. 두 개. 뭐 물론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말 필요 없어. 자, 두 개인데 자, 하나는 뭐냐면은 범죄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도적 생각.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범죄를 하고야 말겠다는 의도적인 생각은 없는데 얘가 뭔가 부주의로 실수한 거야. 부주의하는 실수라는 생각. 보통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민족 아주 그래도 선량한 민족이잖아. 그래서 악마적인 사람보다는 비악마적인 좀 착한 사람들이 더 많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범죄를 하겠다라는 놈보다는 막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실수로 어떤 범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여기 90% 여기 한 10% 정도. 자, 어쨌든 독일 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범죄인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의도적 생각, 또 하나는 실수라는 생각. 두 가지인데 요거 갖다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한다. 의도적 생각을 뭐라고? 두 글자로.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
의도적 생각을 두 글자로 뭐라 표현했을까? 그렇지. 고의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수라는 생각을 과실 이렇게 표현했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죄인 머릿속에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이라도 있을 때만 범죄가 된대. 요 두 개 없으면요 무조건 무죄야. 예, 이 두 개가 없으면은 무죄야. 그리고 얘 대가리 안에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얘 대가리 안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경찰관 너희들이 증명해야 돼. 예. 근데 처음으로 잘 봐. 상식적으로 어떤 놈이 하여튼 A를 살해를 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경찰관이다. 이제 수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제 대가리 안에 과실이 있다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될까? 고의가 있다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될까? 요거부터 증명해야 돼. 왜? 경찰관은 가급적이면은 범죄인들을 갖다가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변호사가 아니잖아.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지 좀 가볍게, 예, 의뢰인 가볍게 처벌하자 그런 마인드로 변호를 하는데 경찰관들이 그러면 안 되지. 예, 경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 이놈 자식, 흉악 범죄인들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고의가 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되겠지. 그래서 1단계로 먼저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수사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사해도 고의가 없는 것 같아. 예, 아무리 수사를 해도 고의가 없다. 그러면 무죄로 풀어줄까? 그건 아니고 2단계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거야. 예, 수사를 하고. 자, 이제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독일학자들은 일단 범죄인 머릿속에 범죄적 생각이 있을 때만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그 범죄적 생각, 범죄인의 생각을 갖다가 주관적 구속요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주관적 구속요건에는 딱 두 가지. 고의 아니면 뭐? 과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갑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수도 없이 언급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암기가 됐을 거야. 몇 번씩 언급할 테니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객관적 구속요건. 객관적 구속요건은 뭐냐면은 이런 범죄적 생각 아닌 모든 것들, 생각 아닌 모든 범죄에 필요한 요건들, 그걸 갖다가 객관적 구속요건 이렇게 표현한다. 즉 범죄인 머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지. 범죄인 머리 안에 있는 게 두 개라면 범죄인 머리 바깥에 있는 무언가, 무언가가 바로 객관적 구속요건인데 몇 개, 뭐 여러 개 있는데 딱 4인방 4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첫째, 객관적 구속요건으로는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범죄 주체. 그렇지. 찌르는 사람. 그 다음에 찔리는 사람도 있어줘야 되겠지. 뭐야, 객체. 그 다음에 각 범죄마다 행위들이 다르죠. 강간죄는 강간하는 행위가 있고, 살인죄는 살해하는 행위가 있고, 절도죄는 절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 그래서 각 범죄마다 그런 다양한 행위들이 있지. 그 다양한 행위들을 갖다가 독일 놈들은 행위 태양 이렇게 표현했단다. 태양, 뭐 행위 모습 뭐 그런 뜻인데 차라리 행위 달 이렇게 하지. 행위 태양. 하여튼 이렇게 표현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냥 행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마무리. 뭔가 남아야 되겠지. 찔렀다. 뭐가 남아? 시체라는 결과가 남는다. 요 4인방을 객관적 구속요건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뭐 요 위에 몇 개 더 있는데 아예 시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은 내가 안 가르쳐준다. 됐지? 저건데 지금 뭐 배우는가 하면 이제 주체, 객체 배우거든. 객체는 간단합니다. 자, 그 전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되겠네. 이런 4인방은요, 이런 4인방은 또 이런 4인방 외에 이런 주관적 구속요건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요건이죠. 주관적 구속요건, 그 다음에 이 4인방 객관적 구속요건, 모든 구속요건이지. 모든 구속요건은요, 우리 학자들 말에 따르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법조문에다가 적어놨대. 법조문에다가. 확인해볼까? 고의과실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뭘 적어놨단 말이고? 스캔하면 보인대. 모든 이렇게 범죄 명칭 앞에 과실이라고 찍혀져 있지 않은 모든 범죄는 그 앞에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고의로라는 게 항상 생략돼 있대. 근데 왜 안 적어놨습니까? 그 인크값 아끼려고. 예, 인크값 아끼려고. 봐, 이런 거 살인죄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고의로. 그 다음 강간죄 앞에 뭐, 그렇죠, 고의로. 실수로 강간했다. 말이 되나? 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절도죄 앞에 뭐가 뭐 고의로 생략돼 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니까 야, 이거 그냥 생략하자 라고 해서 고의로라는 단어는 그냥 인크값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냥 생략했을 뿐이래. 근데 있는 거다. 스타일 본 사람 알지? 알나? 다크템플러 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테란이 스캔을 합니다. 스캔하면 보이는 거야. 스캔하기 전까지 안 보여. 그렇지만 있는 거다. 예, 다크템플러처럼 숨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찍혀져 있다라고 이해해야 돼. 찍혀져 있다. 있죠? 과실은 예, 아예 그냥 범죄 명칭에 과실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외적으로 과실 처벌하거든. 모든 범죄에 과실 처벌 안 합니다. 대부분은 과실 처벌 안 해. 과실강간죄 들어봤냐? 과실절도죄 못 들어봤지? 과실사기죄 없죠? 규정이 없습니다. 아주 이제 중요한 이런 사람 죽이는 것만 과실치사죄 예외적으로 이렇게 몇 개씩 규정했대. 자, 어쨌든 고의 과실 다 법조문에 찍혀져 있는 거다. 예, 그 다음 주체도 찍혀져 있대. 여기 주체가 있나 없나? 주체 있나? 한자인데 사실 이것도 앞에 이런 말까지 명확하게 규정이 됐었어야 돼. 고의로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살인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다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걸 갖다 좀 명확하게 규정하면 더 좋지.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범죄 주체가 되는데 뭐 굳이 이걸 갖다가 또 인크값을 갖다가 낭비해가면서까지 적을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럴커처럼. 럴커 하면 아나? 아, 다크템플러 럴커 몰라? 아나 몰라? 너는 모르지? 그럼 하여튼 투명인간 이러면 돼. 투명인간 안 보이는 거. 자, 투명인간처럼 투명인간도 존재 부존재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안 보일 뿐이지. 이 두 개가 그런 존재다. 예, 존재하는 건데 안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적혀져 있다 이겁니다. 법조문에.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이. 주체. 오, 그래서 고의 과실 다 법조문에 찍혀져 있지. 그 다음 주체도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거는 명확하지. 법조문 보다 보면 을을 앞에 있는 것들 여기 객체야. 찍혀져 있죠. 그 다음 행위 태형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강간, 살해, 절취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체라는 거 없는데 한면 어떻게 돼? 결과가 남지. 그래서 요게 바로 결과를 뜻한대. 시체. 살해하면 시체가 남잖아.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구속 요건은 전부 다 법조문에 다 찍혀져 있대.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찍혀져 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타이틀 봐봐. 55페이지 뭐 행위의 주체와 객체 나오죠. 뭐 객체는 이겁니다. 객체는 객체는 그러니까 객체 개념 정도만 알면 돼. 객체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범죄 대상, 범죄를 당하는 사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범죄의 객체들은 강론 파트 가서 배웁니다. 됐죠?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지금부터 배워나갈 게 주체 이야기다. 주체 이야기. 여러분도 범죄 주체가 된다고 했지? 자, 근데 살인죄 주체, 강간죄 주체, 절도죄 주체 동물이 과연 그런 범죄 주체가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주체는요 사람이어야 돼. 사람. 유식하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아이 그럼 이거 당연한 걸 뭐 누가 모른다고 이걸 배웁니까? 아니 요 파트에서는 이거 안 배웁니다. 사람, 자연인, 사람 범죄 주체 되지. 이거는 요 파트에서는 안 배워. 뭘 배우는가 하면 요거 배웁니다. 민법에는요 이제 민법에는 그 회사 있잖아요. 회사. 회사를 갖다가 법인인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계약, 그러니까 민법 계약 주체로 인정합니다. 법인은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주체로 인정돼. 계약서 주체로.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들
이제 그 사업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인정한 개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삼성, LG 그런 회사들. 자,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법인이다라는 용어로 써.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형법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 과연 이 법인도 범죄 주체가 가능하냐 이거 배웁니다. 자, 근데 답부터 내고 이제 판례 보도록 하자. 답부터. 법인 손이 있나 발이 있나? 법인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단체라니까. 삼성이라는 그 건물이 손이 있나 없나? 손이 없죠. 생각이 있어 없어? 콘크리트 건물인데 무슨 생각이 있냐? 자, 그러면 이제 답부터 내고 차례대로 배웁니다. 우리들의 결론부터 낼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학설들이 뭐 분분합니다만은 우리들의 결론은 곧 판례의 결론이거든. 자, 암기합니다. 법인의 범죄 주체는 손발이 없어서 부정이다. 범죄 주체는 부정이고요. 다만 어떤 사건 때문에 형벌은 부과할 거야. 범죄 주체는 부정이지만 형벌 부과는 인정할 거야. 자, 이제 전문 용어로 좀 바꾸자. 자, 요 용어보다는 요 용어로 암기합니다.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유식하게 범죄 능력 이렇게 표현하거든. 예, 범죄 능력.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은 우리가 확고하게 인정 부정? 무조건 부정이야. 왜? 아니, 손이 없잖아. 손이 없는데 어떻게 칼을 쥐고 살해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맞죠? 이건 인정해야 돼. 그렇지만은요, 자,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형벌 능력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형벌은 부과해야 돼.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은 부정하지만 형벌 능력은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들 결론이다. 자, 근데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배웠잖아. 형법은 뭐야? 형벌을 규정한 법이다. 근데 형벌은 아무한테나 부과하나? 그건 아니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부과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지? 즉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나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순이잖아. 지금 우리 법인은 법인은 범죄 주체 부정, 즉 범죄 능력 부정해놓고 근데 형벌은 부과한대. 모순이지. 모순이지만 어쩔 수 있다 없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 판례야. 예. 왜 이렇게 모순입니까? 맞아. 모순 맞아.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이지. 형벌 능력은 인정하면서 범죄 주체는 부정한다. 범죄 능력은 부정한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것도 전에 한번 언급했나? 페놀 한번 마셔본 사람 손 들어봐라. 페놀 마셔본 사람 요 자리에 안 계시죠? 어디 저 하늘나라에 계실 거야 아마. 예, 하늘나라에. 그 정도로 독극성이 강한 독극물입니다. 페놀이라는 게. 근데 D전자인데 뭐 하여튼 전자법인이야. 회사야 회사. 이 회사가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인 결론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왜? 예.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D전자 법인에서 당연히 이제 그 종업원을 고용하겠지. 갑이라는 이제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D전자 법인 무기나에 이제 종업원이 그 전자제품 만들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독극물인 페놀이라는 것을 갖다가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무단 방류해버립니다. 그 오염 거름 장치도 없이 그냥 무단 방류.
예, 무기나, 예. 이제 오염 처리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그 조금 아끼려고 이런 짓을 갖다가 한 거야. 여기가 무기능, 여기가 무기나이지. 예, 여기 무기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이런 짓을 해버리니까 낙동강을 수원, 그러니까 낙동강으로 수돗물을 낙동강 이제 이용해서 수돗물을 갖다가 마시는 사람들 있지. 그 낙동강 하류 지역, 특히 부산 지역 사람들. 부산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예. 이 물 마신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로 가공을 해도, 수도를 정화를 해도 정화가 안 돼, 이 물질은. 그러다 보니까 그 페놀이라는 물질이 그냥 그대로 수돗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뭣도 모르고 부산 사람들 마셨지. 그때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전부 낙태. 그리고 낙태 못한 사람들은 애 나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외계인. 기형이 돼서 나와. 이 오염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약간 노약자 이런 분들은 사망도 하시고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을 갖다 한 겁니다. 갑종업은 이 자식 처벌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는 막 유죄 선고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사람이니까 뭐 범죄 주체 인정되잖아. 형벌 부과할 수 있지. 자, 문제가 얘는 범죄 주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했잖아. 얘가 뭐 직접 퍼본 것도 아니잖아. 손이 있나 발이 있나. 법인 자체는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5천만 명이다. 자, 이제 법인은 이제 무단 방류했다고 자르겠지. 자릅니다. 감옥에 보내. 자, 뭐 사람이 갑밖에 없냐? 을이라는 다른 종업은 또 고용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을이라는 다른 종업원도 또 이런 짓을 갖다가 묵인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또 다른 종업원만 감옥에 보내면 돼. 그 다음 또 해고. 병이라는 또 다른 종업원 고용합니다. 또 다른 종업원도 무단방류 묵인합니다. 또 다른 종업원, 그러니까 병이라는 종업원만 감옥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에 맞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논리에 맞게 보니까. 맞지? 사람이죠. 사람은 범죄 주체다.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형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범죄 주체다 아니다. 범죄 주체 아니니까 뭐 아무 조치도 못해. 형벌 부과 못합니다. 논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오염물질을 갖다가 무단 방류하는 짓거리가 건절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라. 이씨. 그러다 보니까 그 학자들하고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논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그래서 우리 잠깐 이런 경우에는 논리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자. 논리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현실을 갖다가 고려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야, 이 맞다. 유식하게 표현하자. 범죄 능력은 부정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다. 그지? 손발이 있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하는데 다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오염물질 무단 방류하는 짓거리를 갖다가 근절해야지 되니까 범죄 능력 부정되는 저 법인한테 눈 딱 감고 뭐 형벌 능력, 즉 형벌은 부과하자. 그래서 형벌 능력을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우리 판례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형벌 능력 인정해가지고 법인한테 엄청난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규정들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벌금. 그러면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그럼 정신 차리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단 방류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게 만들면은 법인 종업원은 당연히 처벌하고, 종업원은 당연히 처벌하고 법인 너희들에게 100억 벌금 이렇게 선고하면은 정신 차리겠지 이제. 이 종업원들 교육 철저시키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결론을 갖다 인정하게 됐대. 자, 이제 우리들 결론이다. 우리들 결론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자, 서론 참 이거 보지 마라. 이런 거 절대 보지 말고 법인의 범죄 능력 요거는 봅니다. 요거는 보는데 법인의 범죄 능력 보는데 우리들 결론만 적어 두십시오. 범죄 능력 인정, 형벌 능력 부정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니업번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거 뭐 민법에 있는 이론인데 이거 왜 우리가 보냐. 다만 이제 이론 문제로서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사실 비논리적인 우리들만의 결론이고, 일단은 범죄 능력과 관련해서 묻는다면 범죄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부정설이야 인정설이야? 범죄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부정설이야. 그지? 이건 인정해야 돼. 다만 현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갖다 채택하는 건데, 이런 문제로 내면 이거 냅니다. 범죄 능력 부정설 근거, 범죄 능력 인정설 근거를 내는데 범죄 능력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 거다. 자 보자. 부정설에다가 동그라미 땅. 이거 우리 거야. 근데 당연한 겁니다. A번 줄 한번 딱 끊고 나가죠. 의사와 육체가 없는 줄박. 맞죠? 예. 생각도 없고 또 손발이 없으니까 뭐 어떤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범죄 능력 부정하죠. 우리 거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B. 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 자연인 이거는 B번은 그냥 무시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연인 밑에다 적어라. 대표이사.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책임지면 되지 법인은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논거. 그 다음에 C번 이거는 이제 부정설 근거 맞습니다. 만약에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해서 법인한테 뭐 어떤 형을 갖다가 부과하면은 자 법인한테 형벌을 이제 범죄 능력 인정해서 형벌을 부과하게 된다. 주로 이제 벌금이겠죠. 벌금을 부과하면은 법인은 그 벌금을 갖다가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착한 종업원의 월급을 갖다가 공제할 겁니다. 월급을 좀 제할 거야.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법인한테 벌금을 갖다가 부과했는데 결국 착한 종업원, 아무 잘못 없는 착한 종업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예, 그러니까 법인의 범죄 능력은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형벌 능력도 부정이 된다. 이제 그런 논문인데 우리는 요거는 지금 검토 안 하거든. 요거는 사실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 예. 다만 금방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설 논거입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요거 보자. 법인을 처벌할 때 범죄와 관계없는 자까지 처벌해다 줄박. 범죄와 관계없는 자까지 처벌. 그리고 요 용어 좀 기억하자. 자기책임 원칙 줄박 반한다. 자기책임 원칙이 뭐냐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형벌을 부과한다라는 그 원칙이 바로 자기책임 원칙입니다. 근데 착한 조공원까지 벌금 받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야.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는 요 이야기를 갖다 기억하면 된다. 자, 살인을 한 아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이거 이 원칙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니야. 아직 판례는 아닙니다. 56페이지. 자, 그 다음 요거. 비난을 기속식. 이거 뭐고? 지금 부정설이제. 자, 부정설인데 D번 봐봐라. 이건 잘못됐다. 두 번째 책임 비난을 우리 아까 말했죠.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말했지. 근데 자 법인한테 비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인 건물 있지. 법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얘는 뭐 비난받아요. 쪽팔림을 아는 놈이야 모르는 놈이야? 쪽팔림은 모릅니다. 얘는 뭐 감정이 없는데 법인 건물에다가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 없나?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범죄 능력 부정입니다. 자, 이거는 좀 잘못됐다. 자,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비난을 기속시킬 수 없다라고 해야죠. 있다 X 없다 이렇게 바꿔라. 근데 지금 하는 거 외울 필요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줄만 딱딱 꺼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이런 문제 나올까 싶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2번 법인은 원래 어떤 업무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지 범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뭐 그것도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설 논거란다. 뭐 별 의미는 없다. 범죄 줄박 거두고 2번
그 밑에 법인의 목적 범위 밖 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번까지 만기할 필요 없고 F번은 잘 나오는 논거니까 좀 만기하고 사형 자유형 밑에다가 징역형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법인에게 범죄 능력 인정을 해서 사형을 갖다가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될 말. 예, 그 다음에 법인에게 얘가 무슨 몸이 있나 뭐가 있나? 예, 법인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될 말. 그러니까 법인 범죄 능력 부정이다라는 논거야. 다만 자, 어디냐면은 니은번 긍정설인데 긍정설을 안 본다. 예, 그냥 부정설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긍정설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가야 될 게 있어. 그 10번에 봐봐. 재산형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벌금형을 말합니다. 자, 법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 법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지. 다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그래. 그거는 받아들였어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약간 맞지 않게 요 형벌부과는 인정, 즉 형벌령정 인정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지만 니은번에 있는 10번이 우리 견해는 아니다. 예, 우리 견해는 아니야. 우리는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설 부정설입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해서 벌금을 부과할 뿐이지. 예. 자, 결론이고 집어치우고 이제 저 재밌는 건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57페이지인데 이제 법인의 처벌 형벌능력 긍정 끝.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재밌는 이제 판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우리들 결론을 갖다가 한번 적고 우리들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적자. 뭐 자연인이야 당연히 범죄 주체되고. 자, 법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자, 우리들 결론은 범죄 능력은 부정한다. 예, 부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그 오염물질 그 사건 봐라. 현실을 고려해서 형벌 능력은 부정 인정. 어쩔 수 없어 이거. 이제 형벌은 부과할 거야. 다만 법인한테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형벌이 적당할까? 벌금형이. 그래서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판례 이야기 나올 거다. 판례 듣기 전에 요 용어 좀 기억하자. 무조건 암기. 요 법인 파트에서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거. 자, 형벌 능력은 인정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 규정들을 갖다가 무수히도 만들어놨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결론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인한테 쎄리 막 그냥 막 벌금을 부과하는 법 규정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갖다가 양벌 규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예,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럼 왜 법인한테 벌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때 전부 다 요런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요런 형식으로. 요런 형식이 뭡니까? 한 문장 안에 법인 처벌하는 법 규정 한 문장 안에 전부 다 요런 식으로 표현했어. 종업원, 즉 펜론을 갖다가 무단 방류한 종업원 처벌해야 되겠지. 종업원을 벌하는 왜 누구도 벌한다고? 법인도 벌여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을 때. 아니 지금도 그렇고 법인도 벌한다. 물론 그 벌은 뭐 벌금형을 말하겠지 주로. 예, 벌금형.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한 법조문 한 문장 안에 요런 형식으로 법인한테 벌금형을 갖다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단다. 그래서 한 문장에 이렇게 종업원도 벌하고 법인도 벌하는 요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해서 양쪽 다 벌한다라고 해서 양벌 규정 이렇게 표현을 했단다. 자, 법인을 처벌하는 모든 법 규정, 우리 대한민국 모든 법 규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양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나? 이제 뭐 단순 무식하게는 이렇게 알면 돼. 양벌 규정 이렇게 하면 법인 벌하는 규정 끝.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어떤 판례들을 하나 볼 건데,
자, 어떤 재밌는 내용들을 볼 거냐면 일단 책 정리 한번 하고 57페이지 보면은 그 동그라미 기억 학설이 있지. 예, 학설. 자, 형벌 능력이다. 형벌 능력과 관련해서는 긍정설이야, 부정설이야, 우리가. 무조건 긍정설이야. 그래서 부정설은 X쳐라. 형벌 능력과 관련해서는 긍정설이다. 결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그 밑에 이제 용어 좀 체크할 겁니다. 정가벌 규정이라는 말이 있지. X쳐라. 양벌 규정만 시험에 나온다 보면 돼. 양벌 규정에 대한 현관펜. 그 법, 저 판례인데, 그 밑에 판례인데 판례 보지 마세요. 예, 지금부터 내가 언급하는 내용만 쫙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거든. 그 당시 그 페놀 사건 있잖아. 페놀 사건이 딱 발생하고 국민 여론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국민들이 맨날 첫날 그 국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야, 저 법인들 종업원 말고 저 법인들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좀 만들어라. 맨날 첫날 강력하게 이렇게 전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양벌 규정으로 법인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조금 미스를 합니다. 미스. 어떻게 미스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양벌 규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전부 다 종업원을 벌하는 외, 그러니까 직접 퍼부은 종업원을 벌하는 외 법인도 벌한다라고 하면서 요 법인 앞에다가 단서를 달아요. 어떻게 단서 달았는가 하면은 아주 무식하게, 형법에 대해서 무식하게 단서 답니다. 이렇게 단서 달아. 종업원을 벌하는 외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없어도, 이게 왜 무식한가는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없어도 무조건 법인도 벌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종업원이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삼성, LG 전부 다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라.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했나 봐. 엄청나게. 그러니까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법인도 벌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자, 아까 내가 말했지. 어떤 범죄가 성립할 때 범죄 머릿속에는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이라도 있을 때 처벌하는 거야. 그게 형법이야. 그게 형법 원칙인데 형법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형법 원칙이 아니라 그게 바로 헌법에 있는 원칙입니다. 헌법에 있는 원칙이 형법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헌법 원칙에 반하죠. 지금 이렇게 했다니까. 옛날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자, 이제 사장은 따로 있겠지. A라는 종업원이 있었고, 이제 그 종업원은 갑법인에 의해서 고용된 자야. 근데 이 갑법인 사장은요,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그 D전자가 망하는 꼴을 봤거든. 엄청나게 망하는 꼴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오염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종업원들 딱 이렇게 집합시켜. 종업원들 딱 집합시킨 다음에 선서까지 해. 선서까지. 나는 절대로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지 않겠습니다. 선서까지 이렇게 시키면서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했다니까. 과실이 있나 없나? 전혀 없죠. 전혀 없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A 종업원하고 요 갑법인 사장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종업원이 개인 사적 감정으로 좋다. 니 죽고 내 죽자. 그런 심정 있잖아. 니 죽고 내 죽자. 그런 심정으로 얘가 그냥 무단 방류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그 당시 법에 따르면 갑법인 요 사장도 처벌 가야 돼. 왜? 그 당시 법이 이랬다니까.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법인 사장이다. 억울하죠? 억울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돼? 이 법을 들고. 그렇지. 이 법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 헌법재판소 가야지. 억울하잖아. 아씨,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헌법재판소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체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범죄든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머릿속에 의도적인 생각, 고의 아니면 뭐 실수라는 생각, 과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진짜 과실이 없는데 지금 이 법조문 보니까 과실 없어도 무조건 벌한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원칙 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들어가가지고 위헌청을 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은 헌법재판소 달려가야 돼.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 내렸을까? 위헌 결정 내렸을까?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는 아이씨 국회의원 너 또라이지 달래? 이렇게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역사 속으로. 이 위헌 결정 나오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그때 너무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현재 진행형이야 이것도.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계속 위헌 청구합니다. 그러면 계속 무슨 결정? 계속 위헌 결정 나오고 있어. 지금 현재도 ING. 그리고 그 위헌 청구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신들이 발견한 이런 규정 있지. 이런 규정들은 전부 다 이제 법을 개정합니다. 현재 진행형. 어떻게 개정하는가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아이고 맞다. 이거는 지금 헌법원칙에 반하는 거 맞네. 우리 그때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좀 이렇게 무리하게 제정을 했는데 법을 갖다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그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도 벌한다. 전부 다 법을 이렇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맞는 말이지. 과실이 있어야지만 처벌하는 거 아니야? 과실이 있어야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도 벌한다. 이렇게 뜯어 고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자, 예전에 국민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선임감독사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요런 법 규정 형식을 갖다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라는 그런 형식이다 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설 규정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제대로 된 거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뭐 이렇게 법인도 벌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형식을 과실이 있는 경우면 책임진다라고 해서 과실 책임설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유식한 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자. 자, 양벌 규정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무과실 책임설 규정은 자 결론 위헌 합헌 위헌이고 양벌 규정에서 과실 책임설 규정은 위헌 합헌 이거는 합헌. 요게 양벌 규정 결론이다. 됐나? 끝. 지운다. 그러니까 앞으로 판례를 갖다가 이제 이해할 건데 그때 판례 뭐 설명할 때 그냥 종업원 벌, 법인 벌 이렇게 적어도 요 앞에는 항상 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생략됐다고 본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일단 제일 잘 노는 양벌 규정에서 제일 잘 노는 지문입니다. 하고 판례 몇 개 보고 객체는 그냥 후다닥 넘어갈 거고 진짜 재밌는 이제 그 구속요건 중에 이거는 이론이고 그 부작위본 들어갈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1시간 더 남았죠.